네, 어느덧 마지막 수업이 됐습니다. 마지막 주차,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 24주차, 사회서비스법 중에서 아동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입니다. 목적을 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복지법은 당연히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죠. 아동의 복지란 그럼 무엇인가? 여기서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우리가 이제 아동의 복지라는 것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 또는 정서적 지원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에서 아동이라 하면 아동의 규정은 어떠한 것인가?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과 아동에 대해서 여기서 법률적으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 인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동복지법을 왜 제정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 장애의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살아야 한다. 아동은 자기의 출신 성분이라든지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생활에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행복의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의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라는 것을 기본 이념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을 보겠습니다. 아동복지정책에서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그 사회보호법에서 각기 개별적인 법률들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그리고 아동 복지를 실행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아동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보통 5년마다 실시하죠. 그래서 아동의 양육이라든지 생활환경, 언어, 인지발달, 정서적 신체적 건강, 아동의 안전이라든지 아동 학대 등 아동의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의 기본 정책은 5년마다 실시하고 아동의 종합 실태조사도 5년마다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태 조사는 보통 3년인데 아동은 5년마다 실시한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동정책을 총괄 진행, 집행하고 실행하는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한다. 자,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보장원의 역할들을 좀 보겠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고 정책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평가하고 지원합니다. 쭉 들어가서 7번에는 가정위탁 사업을 활성화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한다. 그리고 아동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를 한다. 그리고 9번에 보면 좀 특이한 게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 사업을 업무를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과 관련해서 아동권리보장원이 이런 업무들을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겠죠. 아동보호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아동보호 서비스에서 보호 조치를 보면요. 15조에 시군수, 구청장, 그 관할 지역에 있는 보호 대상 아동, 요보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을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아동은 우선 보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담 공무원이나 아동위원에게 보호 대상 아동, 요보 대상 아동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역할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또는 대리 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해서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 위탁을 하는 것. 보호 아동을 보호 조치에 적합한 아동 시설에 접속시키는 것. 그다음에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정서행동 발달 장애, 성폭력이라든지 아동피해, 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 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보호조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호조치를 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퇴소조치. 보호조치를 종료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거나, 그리고 이제 법에서 18세까지 명시해 놓고 있죠. 그리고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는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아동은 18세가 지나면 퇴소시켜야 한다고요. 가정위탁을 보겠습니다. 가정위탁은 보호 대상의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서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이런 가정보호 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아동들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정위탁은 동영상을 보면서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기 어려운 이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가정위탁이란 다양한 이유로 원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안전하고 애정어린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달리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곁에 머물러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부모가 되어주실 위탁 부모님을 기다립니다. 가정위탁에 대한 영상을 좀 보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아동 가정위탁을 포함해서 아동 보호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원가정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가정으로 이렇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아동학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면 아동학대 방위라는 수업을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란 무엇인지,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성인들에 의해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학대와 방임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아동학대가 왜 위험하냐면, 물론 이제 다른 범죄들 다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건 없지만, 특히 아동에서 학대와 방임이 위험한 것은 일단 성장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기 아이들에게 아동의 학대라든지 방임을 했을 경우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건강이라든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발달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것이 평생 동안 간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동학대를 방치하게 되면 이 아동이 이후에도 계속 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또 방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동학대에 대한 금지 행위들과 벌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게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지만, 제가 지금 영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남미 쪽에서는 이 아동 유괴라든지 매매 행위가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영화로 아동을 구출하는 영화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정말 좀 심각하죠. 가둬놓고 노동을 시키고 평생 노동을 시키는, 그리고 이걸 아동을 또 다른 조직에서 팔아넘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상태.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달 과정에서 아동의 학대라든지 성착취,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평생을 두고 이 아동에게 그 트라우마라든지 또는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주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입니다. 요즘 이제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그런 행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신체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사실 이제 우리가 아동의 신체적인 학대 행위만 해당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서적인 건강이라든지 정서적 학대 행위 관련해서는 사실 많이 간과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특히 가정 안에서는 내 아이니까 내가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또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이 구분을 어디까지 이게 학대냐 아니냐, 교육행위냐 학대행위냐, 이거를 구분짓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저도 사실 그럴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아이에게 훈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정말 뭔가 감정적으로 분풀이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거는 학대행위에 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감정이 빠져 있고 내가 교육적 차원에서 차분차분하게 그 지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학대행위는 아니겠죠. 여하튼 사실 근데 이제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사실 감정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 건 맞아요. 하지만 늘 우리는 이렇게 좀 반성을 하면서 내 행위가 아이를 대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면서 아동과,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과도 상호작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반응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호라든지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반응 행위도 금지 행위에 속한다.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라든지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들, 이런 거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성기관 유해자가 아동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이렇게 이제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위에 사용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금지 행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의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를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수행해야 되는데,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이나 피해 아동의 가족,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조사, 그리고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들을 국가는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근데 별로 없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자, 다음 보면 사후관리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보장원,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동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조치,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보겠습니다. 자,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공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10년 이내에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지원 보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해서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이라든지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보건, 의료, 복지, 교육, 치료 서비스를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자립 지원에 대한 조치를 보겠습니다. 그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인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종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립지원의 조치 중에서 디딤씨앗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이제 그 5만 원을 저금하면 나중에 이제 좀 크게 국가가 지원해서 크게 지원을 목돈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자립지원 아동에게 스스로 자산을 좀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디딤씨앗 통장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디딤씨앗 통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축통장인데요. 올해부터 디딤씨앗 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이의 연령과 소득 기준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 통장 사업은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해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5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 지원금을 10만 원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인데요.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 자격 및 취업 훈련 비용, 창업 지원금,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요. 24세 이후에는 용도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딤씨앗 통장의 가입 조건 어떻게 될까요? 작년까지는 4인 가구 기준 월 216만 원 이하, 만 12세에서 17세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4인 가구 기준 월 286만 원 이하, 만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 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는데요. 또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생활시설의 아동과 가정위탁보호 아동, 소년가장 아동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 통장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때 디딤씨앗 통장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 적립 및 사용 계획서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디딤씨앗 통장은 만기 해지가 원칙으로 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마음대로 중도 인출할 수 없는데요. 다만 15세 이상이고 적립기간이 3년 이상이면 만 18세 이전이라도 학자금, 기술 자격, 취업 훈련비에 한해 2회까지 조기 인출 가능합니다. 또 시설에 있는 아동이 입양되는 경우에는 입양 부모가 디딤씨앗 통장을 중도 해지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 정할 수 있는데요. 중도 해지를 선택할 경우에는 정부 매칭 지원금은 환수되고 적립금만 지급됩니다. 한편 디딤씨앗 통장으로 취약계층 아동을 후원할 수도 있는데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후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이나 팩스, 문자로 제출하면 됩니다. 디딤씨앗 통장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동권리보장원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자금, 주거 마련, 기술 자격 훈련비 등 처음 사회에 나갈 때 비용이 적지 않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면 이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 씨앗 통장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 만큼 놓치는 혜택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설치와 폐업에 관한 조항을 보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고해서. 아동복지 시설의 종류와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 양육시설을 보면요. 요보 아동을 입소시켜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취업 훈련을 하고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육원에 여기에 해당되겠죠. 아동 일시보호 시설. 요보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 양육 대책을 수립하고 보호 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보호 시설이에요. 그리고 아동보호 치료시설 있어요. 아동에게 보호하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요보 아동의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또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장군수가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센터 이런데 여기 해당되겠죠.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취업기간의 준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립지원시설. 그리고 아동상담소. 말 그대로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 치료, 예방,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죠. 그리고 아동 전용시설. 아동의 놀이나 오락, 그 밖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요즘 많이 생기고 있죠.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그리고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아동센터라는 개념은 지역에서 아동을 케어한다. 그러니까 시설로 옮겨가지 않고 지역에서 아동을 케어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달책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보겠습니다. 노인 같은 경우는 노보전이라는 개념이 있고, 아동은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아동은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전달체계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고 아동위원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넘어갔네요. 비용보조가 넘어갔네요. 비용보조는 아동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일부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부양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2교시 때는 영유아 보호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